삼성중공업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7%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65%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 내용에서 원가회계 결산은 매출은 감소했어도 그래도 영업손실폭을 줄였다고 위안을 삼을지 모르지만 위장된 수치일 뿐이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매출은 4조 262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9.7% 감소했습니다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5%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은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매출 총이익부터 이제 적자인데 작년도 적자보다는 그래도 좀 적게 났습니다. 판매관리비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영업 손실은 4,858억 원으로서 전년도 9,600억 선보다는 그 49.5%나 영업 손실을 내렸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50% 성과 개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면은 내년도에는 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겠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영업 손실률이 이제 9% 개선이 됐다. 이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스루풋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냈느냐. 스루풋 손익은 원가 회계 손익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스루풋 회계의 결손금이 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은 특히 계약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매출은 같은 거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4.2%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4%밖에 감소를 안 했고요. 스루풋률은 거꾸로 2.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운영비용이 18.6%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를 줄였다 하더라도 결국 운영비용은 11%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고 영업손실이 9,545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더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차액으로서 4,687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에다가 포괄 제공 성격인 계약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분기에 또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석을 위해서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전체 금액의 증가액을 스루풋 회계에 분석하는데 반영을 했고요. 계약자산 건설업으로 치면 미청구 공사에 해당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스루풋 분석을 해낸 겁니다. 계약자산이 무려 8,235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기보고서에 재고자산을 명시하지 않아 전체 재고자산 증가분을 적용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스루풋 손익을 산출을 했다. 그런데 이 수주산업은 수주잔고가 또 좀 참고가 되는 건데요. 이게 단위가 억 원대인데 25조 원의 수주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시하는 수준은 제가 얘기하면은 기간 개념이 없는 일개 공장 공무부 수준의 미결공사 관리 수준밖에 안 된다고 폄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은 모두 현대중공업 가서 한 수 배워야 할 것이다. 왜? 현대중공업은 기간 개념이 들어가 가지고 기초잔액 얼마인데 9월 말까지 수주계약 추가로 얼마 했고, 그래서 완공 매출이 얼마인데 기말잔액이 수주잔액이 얼마다. 이 완공 매출은 거의 매출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산출이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공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WCAI 회전율과 수루픈율 상승 역방향 흐름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동안의 그 분석 경험상 세워진 가정인데요.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야. 분식회계 하는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상승이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재고 회전율은 그 계약 자산까지 포함해서요. 하락을 했죠. 그런데 스루픈율은 그 거꾸로 2.8%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반증이 실패한다면은 필히 존재해야 할 다른 결과를 또 찾아야 됩니다. 투명하다고 그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0.9%가 그 하락한 거로 돼 있어요. 추정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됐다고 추정을 했는데, 이게 그 입증 데이터는 마이너스 거꾸로 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죠. 그리고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을 거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8.2% 상승했습니다만은 이건 표준 가격이고 실제 수주 가격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백데이터 보고 확증을 하기가 어렵고,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아까 보면은 총 제조 비용은 줄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원재료보다도 그 운영 비용, 특히 이 건조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이런 비용들을 줄이지 못했다고 거꾸로 생각이 듭니다. To pass to our assumption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원재료 가격이 거꾸로 내려갔으니까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 삼성중공업을 위해서 다른 결과를 찾는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가정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하는데 상승했을 것이다 했는데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찾아봐야 된다. 그 증명을 위해서, 반증을 위해서. 계약 자산의 큰 폭의 증가가 포괄 WCAI 회전율을 떨어뜨렸다. 원가 회계는 계약 자산의 증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마치 영업 손실이 개선된 것처럼 실적이 나온다. 이런 게 다른 결과로 말하자면 반증을 좀 할 수 있는 그 증거 자료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는 이렇게 논리적 사고 연습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성분 내역에서 이 CSM, 매출원가 이 재료비만 회사는 공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AB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재고 자산의 이 변동 범위를 가정에서 넣고, 그래서 이제 원재료의 사용액을 역으로 산출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무려 40.6%나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운영비용은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공비는 18.6%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성분을 비공시한 거기 때문에 이 가공비율을 연간 작년도 가공비율이 50.5%였거든요. 이걸 그래서 50%로 적용을 했습니다. 가공비율이 내려간다는 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일부 상승했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하는데, 거의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봐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큰데 이것이 바로 계약 자산의 증감액하고 일치는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894억 원 나갔으면은
그 894억 원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1139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24억 원의 그 재고가 어디서 생긴 거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했던 게 너무 많이 전년도에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환입을 잡았다. 그래서 맞는다.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는 그 일치합니다만은 재고자산 정년도의 그 평가 손실 환입액은 또 1,900 거의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그 큰 그 괴리가 있는 그 평가 작업을 하느냐. 그래서 그 재고자산 평가라는 게 참 그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그 주요 운영 비용도 그 분기가 없기 때문에 연간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0.8% 감소했고요. 직원 수도 64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9,800만 원 선 정도 되는데, 그 현대중공업보다는 매우 높은 그 임금 수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봉이 높은 곳이 아니라 추정컨대 잔업 등을 통해 수령액이 높은 곳으로 해석됩니다. 잔업이 있다는 것은 사실 공기가 짧아진다기보다 공기가 자꾸 지연되기에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외주비가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그 39.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또 그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외주비가 가공비율의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는데 이렇게 좀 크게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물론 매출이 조금 감소했습니다만은 작업량이 또 그렇게 많이 감소를 한 거냐. 뭐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요. 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3분기까지의 이 매출 실적을 기초로 해가지고 영업 손실이니까 이 재료로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수주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그 6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재고가 5% 증가한다고 봤을 때 한 12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프상으로는 손익분기점 식으로 보면은 이거 재료로 했을 때 스루프율을 감안해서 보면은 7조 8천억이나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6조 원까지 매출 인식을 올려보는 것이다. 원가회계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그러면은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더 써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루프 쪽에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14%더 쓴다 그런 데는 매출을 더 그만큼 인식을 또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조 원가량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원가 회계처럼 6조 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스루프상으로는 9천억 정도가 크게 적자가 나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 회계하고 너무 괴리가 좀 큰 거죠. 그 이익면으로 봐서. 그렇다면은 오늘도 내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8회전까지만 해보자. 28.8%나 그렇게 올릴 수 있느냐. 계약이 6조 원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9조 4천원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3개월 안에. 아무래도 불가능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익 내는 선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28.8% 재고 회전율을 증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9조 4천억 원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재고 회전율만 올리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이건 맥시멈 쪽이고 이거는 미니멈 쪽이라 그러면 6조 원 했을 때 그래도 이익이 납니다. 이 717억 원. 이렇게 되면은 한 갭은 1150억 사이에 실제 영업이익은 115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탄착군이 형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5,330원으로서 340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격 대비 104%로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5.2%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5.9%. 그 다음에 외국인이 메릴 린치가 이름에 눈에 보이네요. 그게 16%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을 계속 자회사로 유지할 필요가 과연 있는 거냐. 매번 그 돈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한번 자본 계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레버리지라고요. 연말이면 불명 레버리지율이 더 증가하여 2023년도 경영권 방어선을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결국 추가 유상증자로 부채를 갚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다. 2024년 결산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거의 다 잠식해서 자본금까지 잠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게 됩니다. 이게 이 상장했을 때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거의 2조 원대 생겼는데, 이게 그동안에 결손금이 1조 9천억 원, 그것도 이거 거의 2조 원가량 이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냥 꽁돈으로 들어왔던 게 다 날렸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거의 더블 정도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1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 손실을 내면서도 부채를 또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언제까지 이 영업 손실이 나는 구조를 벗어날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거냐. 그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내부적으로 노력한다 그래도 그 수주가 가격을 우리나라 그 선사들이 실질적으로 덤핑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상 삼성중공업 2022년도 그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